허난설어는 16세기 신여성 시인이지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이고요. 아버지 허엽은 아들, 딸 모두에게 학문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일찍이 벼슬에 오른 오라버니 호봉은 명나라를 왕래하며 두보 시집을 구해다 주었다고 합니다. 본명이 초이였던 허난설어는 유년 시절 이상적인 가족 속에서 행복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학문과 빛나는 재능은 대단한 명문가와 혼인을 맺으며 되레 짐이 됩니다. 남편 김성립은 아내의 재능을 껄끄러워하며 경계하고 시어머니 송씨는 빼어난 며느리의 몸가짐이 구박하기 딱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난설어는 세 아이를 가졌지만 세 아이를 모두 잃고 맙니다. 혹독한 시집살이가 이만저만 아니었던가 봅니다. 당시는 신혼생활의 방식이 좀 바뀌어가던 시기였는데 이때 것은 신랑이 신부집에서 살다가는 남기 여가혼이었는데 이제는 신부가 바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하는 신형제도였습니다. 남기 여가혼. 수혜자가 신사임당이라면 시집살이의 초대 희생자는 허난설원이지 싶습니다. 난설원은 27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 갔는데요. 그녀에게는 세 가지 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요. 둘은 조선에서 태어난 것이고 셋은 김성립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난설원의 삶은 자체로 예술입니다. 자신을 덮어 씌운 비늘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시와 그림으로 승화시켜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그녀의 비늘딱지를 한 켜 한 켜 들춰내어 이야기를 엮어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소설 난설원을 지은 최문희 작가인데요. 난설원은 작품 속에서 금이로 불립니다. 불합리한 인습과 왜곡된 제도, 그리고 연달아 밀려오는 비극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기와의 고군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 난설원은 제1회 혼불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몇 장면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위로의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늘이 어찌 생선에만 있을까? 산등성이 골마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키를 세우며 절기에 따라 피어나는 숱한 식물들이 흑사를 덮어 토양을 가꾸어주는 것도 한 겹의 비늘인 것을. 한 사람을 엉그고 있는 심지나 외양도 비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에게 있어 남편의 존재도 비늘이 될 수 있을까? 남편이 햇빛 찬란한 양지밭이라면 비늘은 더없이 아름답게 빛나겠지. 서로에게 눈길을 맞추면서 보살피고 배려하는 부부라면 선홍빛의 일상으로 거듭날 것이며 어깃장으로 서로를 핥히는 사이라면 나날의 색깔은 검자줏빛의 칙칙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상상이 초이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히. 패백상을 앞에 두고 시어른 김청과 시어머니 송씨가 병풍 앞에 나란히 앉는다. 송씨는 길고 가늘고 찬 기운이 서려 있는 신부의 낭낭한 턱걸이가 영 못마땅하다. 여자란 모름지기 몸으로 온기를 품어내야 하거늘 안방마님 송씨가 혀끝을 쯧쯧 찼다. 금이는 양쪽 어깨를 부축해주는 수모를 의지해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큰 절을 올린 신부가 패백상 앞에 앉는다. 홍보자기가 오른쪽 시아버지 앞에, 면포와 육포는 왼쪽 시어머니 앞에 차려졌다. 언제나 차분하고 매사를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금이지만 자꾸만 산산해지는 마음을 가누기 힘들다. 너무 긴장해 있었던지 소피 생각도 간절하다.
수모가 시키는 대로 신부는 삽에 바늘 하고는 그 자리에 앉는다. 치마폭에 대추꾸러미가 쏟아진다.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아야 하느니 시어른 김첨의 목쬐은 목소리다. 그러나 며느리의 패백을 받고 있던 시어머니 송씨의 심사는 만신창이로 뒤틀린다. 몇 겹으로 쌓아 올린 육포를 손으로 어르던 송씨의 크고 쌍꺼펄진 눈이 신부의 아래위를 사납게 훑치고 지나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시부모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야 하며 형제간에 화목하고 늘 몸을 낮추어 대소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제 몸보다 높여야 할 것이야. 수양버들가지 마냥 여리고 가냘픈 며느리의 섬세한 애양도 송씨로서는 못마땅하다. 소문에 듣던 대로 보기 드문 미색임에는 분명하다. 희고 갸름한 얼굴에 도드라진 콧날이 고집 꽤나 있어 보인다. 눈이 부시도록 휘고 환한 새 며느리의 육색에 송씨는 공연히 심사가 꼬인다. 험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12달 그늘 깊은 대청마루에서 한두 발짝도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데도 누르스름한 자신의 육색이 송씨는 늘 불만이었다. 명나라에서 가지고 온 향비누나 가루분을 정성껏 먹이는데도 희어지기는커녕 눈 가장자리에 곰팡이처럼 쓴 물사마귀까지 골칫거리다. 무엇보다 송씨의 가슴을 푹푹 그어댄 것은 시집간 두 딸들이다. 금지옥엽처럼 키운 두 딸들의 너무도 평범하고 처지는 외모가 흑백의 대비처럼 며느리와 비교된다. 마루와 대돌에 가득 모여있는 친척들 가운데서 터져나온 군계 일학이구먼. 선녀가 하강을 했대도 저렇게 곱지는 못하지 하는 속닥거림이 송씨의 귀청을 후볐다. 뾰족한 송곳에 찔린 듯 귀청이 먹먹하고 쓰라리기까지 했다. 음전하고 점잖은 아랫동서 영암댁마저 며느리에 대해 칭송하자 송씨의 마음은 뒤집어졌다. 형님, 온 집안에 불을 켠 듯이 훤하지 않아요? 다시금 감축드립니다. 송씨가 앉음새를 고쳐 앉으며 영암댁을 노려본다. 좀 가만히들 있게나. 큰 목소리가 아닌데도 짱 하는 녹슨 음조에 조잘거리던 대소가 아낙네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때 절을 하고 일어서던 금이가 휘청거렸고 시중 들던 두 수모의 손이 동시에 금이의 허리를 감쌌다. 젖은 버선발이 치맛자락을 밟았는지 후두둑 뜯기는 소리, 짧은 비명과 함께 금이의 몸이 앞으로 쏟아진다. 아이고 저걸 어째, 뭔가 뜯기는 소리 아닌감? 쉿! 수모들이 주고받는 나직한 목소리가 대청까지 들릴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작은 소요가 일어났음을 시어머니도 눈치챘으리라.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신과 연관짓는다는 어른들이라면 반드시 상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 분명하다. 가마가 시댁 대문을 들어설 무렵 쏟아진 피. 패백 들이는 순간에 치마 주름이 후두둑 뜯겨나간 일을 어찌 길조라 말하겠는가. 밤낮을 걷고 쉬고 하면서 나흘 만에 되갈령 고갯마루에 다다랐다. 길고 고단한 여정이다. 그렇게 그리던 이명의 외갓집. 애할머니를 보니 마음도 몸도 풀어진다. 칠순이 가까운 애할머니는 금이를 위해 쌀가루에 쑥을 버무려 떡을 찌고 늙은 호박에 꿀과 대추를 넣어 중탕한 단물을 아침 저녁으로 마시게 했다. 아들을 낳아야지. 균이 태어나던 6살쯤까지 금이는 임영에서 살았다. 어린 시절을 임영에서 보낸 금이의 감성은 푸른 바다 솔바람 소리, 성난 파도 소리, 휘디 흰 모래톱에서 논이는 갈매기의 꿈으로 어룽져 있었다.
금이는 도착한 이튿날부터 장옷을 뒤집어 쓰고 소나무 밭을 거닐었다. 누가 볼라 각별히 조심해야 하느니. 애할머니가 사람들의 눈이 무섭다며 염려했지만 워낙 인가가 멀고 사람들의 내왕이 드문 외진 곳이라 발길이 가벼웠다. 바닷가에 나가 모래사장을 거닐어 보고 싶은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 모래를 맨발로 밟아보고 싶었다. 불가하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흔들었다. 안 될 말이지. 너희 시댁에서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손녀지만 시댁인 안동김씨들의 입이 무서워 선뜻 허락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얼음 모자를 쓰고 살아온 날들, 그 규제와 억제된 삶의 한 모서리를 허무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호젓하고 조용한 날들이 지나갔다. 금이의 배가 불러왔고 숨길이 거칠어졌다. 9월 20하루. 아직 산딸이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산기가 시작되었다. 잘못되고 있는 건가 걱정이 앞선다. 날짜를 짚어본다. 진통이 점점 격렬해진다. 조이고 풀리고 비틀고 짜는 진통이 온 몸을 작두질해댄다. 한양으로 달려간 머슴 돌쇠를 앞세우고 김성립이 달려온 것은 해산한 지 8회 된 날 저녁이었다. 수고했소. 수렁같이 깊고 단잠에 빠져있던 금이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래, 몸은 좀 어떻소? 성립이 일어나 앉으려는 금이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자리에 눕혔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과거 날짜가 임박하였을 터인데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셨는지요. 성립이 입가를 허물리며 웃는다. 어머니가 가보라 하셨소. 그나저나 9달 된 아이가 여간 충실하지 않아요. 부인을 빼닮은 것 같아 선풍 도골이요. 금이는 살포시 웃는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시어머니 송씨가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닭달만 하지 않았어도 다정하고 자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부부는 모처럼 아이를 가운데 두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재현이라 부르기도 좋고 함축하고 있는 뜻도 좋습니다. 서방님께서 지으셨는지요. 자는 아이를 안고 성립의 입이 있는 대로 벌어진다. 내 첫 아들인데 밤을 지새워 공부 좀 했소. 나는 과거 일정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올라가야 하겠소. 부인은 조금 더 조리를 하고 올라오시오.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말고. 해산하고 달포남짓 몸조리를 하고 한양 옥인동 시댁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했다. 사람 치송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애할머니는 이것저것 손녀의 시댁으로 들고 갈 물품들을 장만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다. 몇 달 전부터 사람들을 시켜 마련해둔 송이와 꾸덕꾸덕 말린 황태, 오징어의 가자미 등을 바리바리 말에 실었다. 할머니가 손수 깎아서 말린 곶감 2접이 제일 묵직하다. 이건 시댁에 갈 물건이고 푸른보에 싼 것은 건천동 너희 친정에 보내도록 하여라. 잘 살펴보고 나눠야 하느니 이제 널 떠나보내면 언제 또 보게 될지 아득하구나. 부디 몸 보살피고 잘 살아야 한다. 저마다 세상 시름 불안고 떠나는 길을 누가 붙잡고 말릴 수 있단 말인가. 이명마을 동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현을 안고 금이가 가마에 올랐다. 동지 등에 엎여있던 아기는 잠이 깨면서 칭얼대기 시작했다. 가마 안에는 아기 기저귀의 포대기며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먼 길 떠나는 준비물로 가득했다. 홍삼을 꿀에 절인 정과와 송화다식, 껍질 벗긴 팥으로 속을 채운 인절미, 식혜 단지까지 애할머니는 살뜰하게 디밀어 주었다. 대관령 바람이 사나웠다. 게다가 눈도 아닌 비가 지짐대기 시작했다. 임영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날씨는 쾌청했다. 나를 잘못 잡았던가 가마도 가마꾼들도 흠뻑 젖었다. 며칠 내내 좁은 가마 안에서 운신도 못하고 흔들리기만 한 탓인지 칭얼대는 재현에게 젖을 물렸지만
맏딸 소원이 쩍부터 젖이 풍족하지 않았기에 아기는 밤새 젖을 물고 보챘다. 배불리 젖을 빨지 못한 재원은 동지가 등에 업어서 재워야 했다. 이튿날 신새벽에 국밥으로 요기한 일행들은 원주 객사를 부지런히 출발했다. 흥인문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바람이 불어 한기까지 들었다. 해시가 넘어서야 당도했다. 옥인동 시댁 대문 앞 가마 발을 올리고 아기하는 금이가 가마에서 나오려는데 지키고 서 있던 시어머니 송씨가 아기를 받아 안았다. 첫 손자를 아는 송씨도 입이 한 방만큼이나 벌어진다. 에고 내 새끼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구나. 상고를 치르고 먼 길 달려온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송씨다. 재언니는 유모를 들였느니라. 네 자식이기 이전에 김씨문종 장손이니라. 어설픈 어미 노릇 할 생각 말고 네 몸이나 충실하게 건사하도록 하여라. 유모라는 안악이 재언을 받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금이는 대문 기둥을 잡고 후루룩 온몸이 쏟아져 내린다. 텅 빈 몸뚱이에서 간헐적인 쇳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금이의 앞에 천길 절벽이 가로막는 기분이었다. 대문 걸어 잠그라 했거늘. 시어머니의 녹슨 목소리가 대문 틈새로 흘러나왔다. 두 손으로 온몸으로 대문을 밀어보았으나 꿈쩍도 안 한다. 대문 안에서 주고받는 모자의 말이 그대로 들린다. 어머니. 아서 너는 상관하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껄끄러운 목소리에 이어 남편 성립의 간곡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님, 남새스럽게 왜 이러십니까? 일단 대문 안으로 들게 한 연후에 자초지종을 따져보시지요. 속이야 어떻든 타인의 시선에 더 급급해하는 남편 성립이다. 시어머니 송씨는 아들 재언이뿐 아니라 딸 소언이까지 별당 출입을 금지시켰다. 살림은 뒷전이고 서책이나 팔랑거리며 기녀들이나 하는 시나 나불대는 어미에게 물들지도 모른다는 가당찮은 노파심을 들이댔다. 한 울타리의 안에 살면서도 제살부치를 마음 놓고 안아보지도 보살피지도 못하게 하는 그 엄혹한 규제를 아무도 탓하거나 제재하지 못했다. 가뭄에 콩나듯 들르는 남편 성립에게 간청해 보았으나 여일하게 거절했다. 재언이 소언이 걱정은 마시오. 어머님이 만사 제쳐두고 오로지 손자 손녀에게 정성을 쏟아붓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않겠소. 그래야 당신의 시작도 수월할 터인데 웬 안달이오. 자식이 어미를 따르고 어미가 자식을 아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을 그 뜨겁고 세찬 본능의 흐름을 막자고 드는 게 정령 정성이란 말인가. 금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눈물이 줄줄 흐른다. 아이들 얼굴만 떠올려도 빗물처럼 흐르는 눈물이 눈을 가려 그제도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일이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싶었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한 바람 부는 저녁 나절에 두렛내가 소원을 업고 별당으로 내려왔다. 마님께서 애기씨를 데려가라 하십니다. 두렛내가 얼른 소원이를 금이에게 안겨주고는 불이 나게 올라간다. 소원의 몸이 불덩어리 같다. 입이 새까맣게 타고 작은 가슴이 가쁘게 벌렁거린다. 요 위에 눕히고 물을 수저로 떠서 입술에 댈것만 삼키지 못한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더란 말인가. 원망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른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려 생각하고 어떤 고통이나 절망도 안에서 갈무리하려던 금이의 작심이 일순간 무너져 내린다. 시어머니 송씨도 겁이 났는지 당장 친정으로 가라고 퇴근하던 때와는 달리 아이를 내려보냈다. 송씨는 손녀 소원의 얼굴에 홍역 10곳이 피고 곡기를 끊는 순간 등허리에 얹히는 시린 느낌을 숨기지 못했다. 엄마 품에 안긴 소원이 그제야 살포시 눈시울을 밀어 올린다. 까맣게 말라붙은 작은 입술이 달싹거렸다.
어머니. 금이는 아이를 안고 토닥인다. 울컥 치미는 오열. 붉은 피눈물이 눈앞을 가린다. 소원아, 소원아, 내 딸 소원아. 가느다란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던 의원의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린다. 우리 아기 살려주셔야지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소. 네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소. 두 손을 마주잡고 고개 숙이는 금이의 절절한 애원을 의원은 차마 바라보지 못한다. 이명에서 올라오던 날 대문 밖에서 큰 절을 올리는 어미를 향해 아장거리며 달려나오던 내 아이. 시어머니가 막어서며 덜미를 잡는 바람에 어미에게 채 다가오지 못하던 소원의 그렁한 눈이 잊혀지지 않는다. 2월 초1의 날 늦추위가 몰아붙었다. 안채 출입이 금지된 금이는 먼 발치에서 재현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시어머니 송씨는 몸소 재현을 업고 작은 동서집에 나들이하고 오던 길이었다. 송씨는 등에 업고 있는 손자를 두렛내한테 맡겼다. 잘 먹고 잘 놀던 재현이 그날따라 몸이 편치 않았던지 성가실 정도로 보챘다. 마침 아이가 또 울며 징징거리는 바람에 얼른 두렛내한테 맡겨줬던 송씨는 재현이 우는 소리가 별채에서 들리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재현을 자신의 품으로 걷어들였다. 며느리에게 재현을 한시도 맡기고 싶지 않았다. 송씨는 아이가 우는 게 금이 탓이라는 듯 물고 늘어졌다. 생떼 같은 아이한테 뭘 먹였기에 이렇게 숨을 자치는 게야. 재현을 뺏어 안고 송씨는 안채로 사라져버렸다. 아이는 밤새 보채면서 열을 내었다. 금이는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도 시어머니의 방으로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다. 순돌이를 시켜 최 의원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더운 꿀물을 타서 올려보냈다. 그러나 그 밤이 세기가 무섭게 아이는 여름볕에 뽑아둔 채소처럼 푹 숨을 죽였다. 뒤늦게 시어머니 송씨의 방으로 찾아드니 세 돌 지난 아이의 몸은 삭정이같이 말라있었다. 차갑게 식은 아이를 품에 안은 금이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 재현을 품에 안은 채 금이는 버선발로 별채로 돌아왔다. 거처로 내려오고 나서야 금이는 솟구쳐 오르는 오열을 토해냈다. 5만 가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서지는 것만 같았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내렸다. 촛불도 켜지 않았다. 문 밖에서 두렛내가 인기척을 냈지만 금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기울도록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던 금이는 불현듯 아이를 요위에 눕히고 장롱을 열었다. 오라버니 허붕이 중국 걸음에서 선물로 주고 간 비단을 꺼냈다. 황금색 바탕에 제 색깔로 무늬를 아로새긴 비단을 마름질하기 시작했다. 재현의 키보다 길게 홑 두루마기를 지었다. 바늘에 실을 깨고 한 땀 한 땀 이어가면서 금이는 딱 한 가지 생각. 이 어미도 금방 뒤따라 갈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새벽녘의 기침 소리와 함께 남편 성립이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의 풍경에 잠시 멈칫거리던 성립이 요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재현을 보듬어 안더니 울먹였다. 재현아, 어찌 아비를 두고 간단 말이냐. 눈물을 짜내던 성립이 금이를 돌아본다. 인혁이 키워야 했거늘 인혁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성립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토해냈다. 금이는 멀리 구름 타고 훨훨 날아가는 아들 재현의 희고 투명한 영혼을 본 듯하다. 작은 손 흔들며 환하게 웃는 아이는 행복한 얼굴이다. 구름마차 타고 가는 저 세상에는 근심도 분노도 아픔도 없으리라. 금이는 친정아버지 3년상을 벗을 때 입었던 소복을 꺼내 입었다. 머리를 빗고 서한 앞에 앉는 금이는 단호가 꺾어준 흰색 철쭉으로 화관을 만든다. 철쭉은 꽃잎이 여려 잘 떨어진다. 흰 한지 노끈의 하얀 철쭉은 그 자체로
처연하고 슬프다. 아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단호의 말에 고개를 흔드는 금이. 살아생전 내가 한 일이 무엇이던고. 아무것도 없네. 15살에 시집와서 27살 이때까지 그 13해 동안 무얼 하며 살았던고. 시어머니 송씨의 부단한 다그침을 사귀지 못해 복대기 치던 날들의 아픔, 멍울멍울 피멍든 가슴팩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스러진 날들의 생채기들이 목줄기를 막아 밥 한 수저를 넘기지 못하였던 날들이 1년 365일에 반을 넘기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용케 갈무리하며 살았다. 아니 모질고 독한 목숨, 근근히 연명하며 지탱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것만 같다. 자식들을 앞세운 이 처지를 곤곤하게 이어갈 근거가 없다. 묘연했다. 여기가 세상의 끝,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눈만 감으면 뿌연 빗물이 저편에서 손짓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어디론가 흘러간다. 거기에 영생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금이는 보았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픔도 이별도 없는 곳.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며 사시사철 만가지 꽃들이 피어있는 그곳에 가리라. 금이는 보름 남짓 곡기를 멀리했다. 며칠 동안은 속이 쓰리고 공복의 고통이 없지 않았지만 이래가 지나자 차라리 홀가분해졌다. 어지럼증도 골을 빠개는 듯한 두통의 징후도 말끔하게 가시었다. 아씨, 소복이 비단 옷보다 곱습니다. 목욕한 뒷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단호가 금이 곁에 바싹 다가앉는다. 우리 아씨가 어쩌자고 이러시는가 하는 마음 뒷자락에는 아씨 따라 저도 그만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금이는 단호의 손을 잡고 낭자머리에 꽂았던 은비녀와 손가락에 끼었던 은 쌍가락질을 뽑아준다. 단호가 손사래를 친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이것뿐이야. 부디 잘 살아. 단호가 금이의 치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흰 철쭉 가관을 머리에 쓰고 금이는 요위에 반듯하게 누웠다. 온돌 바닥이 출렁 내려앉는다. 어지럼증이 머리를 쥘다. 금이는 그대로 허물어져 내린다. 몸이 절로 흔들린다. 가마 타고 대관령을 넘어갈 때 가슴을 술렁거리게 하던 그 아득한 멀미다. 온몸의 뼈가 탈골이 된 듯 나른하다. 이 한량없는 무력감이 바로 죽음이라는 너울이 아닐지다. 기이한 낌새에 누이를 찾아 대문을 들어서던 동생 균이 누이가 누워있는 방문 앞에 어린 오색의 빗무리를 본 듯했다. 어느 순간 발그레한 빛의 기둥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그 한가운데서 한 여인이 두 팔을 펴들고 맴돌고 있었다. 균은 장기침을 하며 일각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장지문이 열리는 순간 균은 오색으로 어른거리는 빛의 지렛대가 문지방에 걸쳐 있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이런 현란한 광희가. 균은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그때 방 안에서 세숫대야를 들고 나오는 단호가 문턱을 넘어서며 균을 보았다. 건천동 작은 서방님 드십니다. 방으로 들어서던 균은 병풍을 뒤로 하고 앉아있는 금이의 둘레로 희고 투명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갈하고 그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누이를 균은 잠시 바라보았다. 누님, 균은 금이의 무릎에 쏟아지듯 달려들어 손을 잡았다. 희고 가느다란 손이 낙엽처럼 파삭하니 말라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린 텅 빈 맑음이 균의 더운 가슴을 무두질해댔다. 이렇게 사그라지는 건가? 얼마나 더덥고 속절없는 인생인가? 누이의 나이 27. 아직은 꽃다운 시절인 것을. 오열이 목구멍을 타고 넘는다. 그러지 말고 장지문이나 좀 열어보게. 균이 장지문을 열었다. 그 사이 동이 트여 북한산 산머리가 훤했다. 그 문이 아니라 뒤쪽 북창이라네.
장지문을 닫고 앉으려던 균이 뒤돌아보았다. 누님이 가리키는 곳에 전에 없던 작은 쪽문이 보였다. 겨울 외풍이 쉼에 병풍과 괴로 막아두었었는데 며칠 전에 개풍을 하였다네. 남쪽 장지문에 비해 절반 정도 되는 쪽문을 균이 열었다. 찬바람이 휘몰아 들이쳤다. 누님, 아침바람이 찹니다. 닫아야겠어요. 금이의 손이 아니라고 천천히 손사래를 쳤다. 저거 보게나. 선홍빛 빗줄기가 하염없이 내리는 것을. 조금 춥다고 저 고운 풍경을 외면할 작정인가? 붉은 비라니요. 고개를 들어 북창 너머 우뚝 솟아있는 북한산을 바라보던 균의 입에서 탄성이 튕겨져 나왔다. 아, 참으로 아름답소. 온 산이 발간 철쭉이군요. 이런 장관을 머리맡에 이고 계시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금이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거려졌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리 볼품없지만은 않았다네.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시리도록 처연한 눈밭을 이고선 소나무들이 있고, 가을이면 만산 홍엽으로 눈을 아프게 해주었지. 하지만 이런 봄날, 새벽에 보여주는 붉은 빗방울은 아무도 보지 못한 절경 중의 절경인걸. 안개발에 희감긴 산자락의 철쭉 덤불이 빗줄기로 보이는 누님의 시심을 누가 무어라 탓하리요. 다만 한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금이가 얼른 균의 말을 받았다. 그런 말 말게. 어찌 육신의 사그라짐을 생의 끝이라 한단 말인가. 내 이렇게 목욕제기하고 사멸하지 않는 영생의 길로 떠나려 하는데 결코 내가 가는 길이 끝이라 서러워 말게. 눈만 감으면 세상의 오욕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죽음도 고통도 없는 무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질 않은가. 나 이제 갈 시각이 된 것 같아. 그곳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네. 내가 좋아하는 귀한 것들로 가득하지. 꽃과 나무들, 강과 들판,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이 기다리고 있다네. 내 헐겁고 남루한 육신을 털고 일어서니 이제야 한짐 부끄러움 없이 멍하니 북창을 내다보며 읊어대는 누님의 그 절절한 말들이 균의 가슴을 후벼 팠다. 금이는 훌쩍 방을 나선다. 눈앞에 끝간데 없이 너른 세상이 활짝 열린다. 늘 답답하고 옥죄이던 그 소슬한 담도 장대처럼 버팅기고 섰던 소슬대문도 열려있다. 천천히 걸어나간다. 동생 균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훌쩍이는 단호와 영암 숙모를 거쳐 중대문을 넘고 큰 대문을 나선다. 이도사님 그리고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 사람. 최순치의 곁을 지나며 금이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먼저 갑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금이의 육신이 호련 깃털처럼 날아오른다. 천지간에 촛불이 켜지고 디디는 발자국마다 부용꽃잎이 분분하다. 흐른다. 물처럼 흘러 세상을 돌고 돌아 끝 닿는 곳 거기가 무릉도원이라던가. 이슬 머금은 잔디밭을 사뿐히 지르밟는 하얀 맨발. 못다한 것들의 아쉬움, 객사한 아버지와 오라버니,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먼저 떠난 아이들, 그 모두를 가슴에 묻고 흘러간다. 3월 초아흘에 꽃샘 바람이 잦아든 건천동 후원연목. 밤새 추적추적 내린 비로 한두 잎 낙화한 목련 화판이 처연하다. 촛농이 되어 흘러내리는 붉은 눈물이 세상을 적시며 흘러간다.